거시기 말이여. 내가 댁 시아버지 모시고 시골집에 내려가 같이 살면 안 될까? 집도 비어 있다면서. 당신,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너무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늙고 힘없는 약자잖아. 약자? 약자는 아버님이 아니고 나라고 나. 이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양로원 보모야? 자기 아버지 나한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게. 아버님, 집에 가실래요? 집? 그려. 아버님도 오줌 흘리셨어요? 어디 흘렸다 그려? 안 흘렸는데. 앉아서 보시라니까. 왜 또 서서 봐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환 작가의 작품 그와 함께 산다는 것 준비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족의 뒤편에서 마주치는 노인 문제와 노후를 냉담하게 그렸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출판사 나무와 숲에서 펴냈습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 정환. 그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성호를 긋고 한마디 한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는 반찬의 질에 따라 다르다. 마음에 드는 반찬이 나오면 소리는 힘차고 여운이 길게 끌린다. 반찬이 시답지 않으면 그저 습관인 것처럼 소리를 내는 듯 마는 듯 흘린다. 오늘 아멘 소리는 중간톤이다. 아멘 소리가 식탁에 떨어져 구르면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 맛보고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밥을 국에 만다. 넘칠 때 잘름거리는 국밥을 한 숟갈 입에 떠놓고 음미하듯 씹으면서 식탁에 놓인 반찬을 하나씩 다 집어먹어 본다. 국밥의 양과 반찬의 양을 적절히 가늠하면서 입맛에 맞는 것은 아끼고 아껴 맨 나중까지 먹는다. 그는 밥을 먹을 때 항상 맑은 콧물을 흘린다. 콧물이 콧구멍에 맺히면 손등으로 두 콧구멍을 이쪽 저쪽 한 번씩 훔친 뒤 그 손을 바지에 쓱 문지른다. 아유 아버님! 휴지로 부실했잖아요. 내가 기겁을 하고 소리치면 그는 그때서야 더듬더듬 손을 뻗어 휴지를 뽑아 코를 풀고 그 휴지를 사각으로 반드시 접어놓았다가 다음에 또 쓴다. 그가 갑자기 연거푸 재채기를 한다. 코 안에 있던 밥알이 튀어 식탁에 퍼진다. 밥알에는 끈적한 콧물이 묻어있다. 재채기는 멈추지 않고 격렬하게 계속된다. 입안에 있던 틀니가 빠져 식탁 위에 또르르 구른다. 나는 고개를 돌린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내 조급함과는 상관없이 그는 틀니를 다시 끼고 천천히 오래오래 씹는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국밥을 다 먹고 반찬도 다 비운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내는 91살 노인의 식성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과일이나 과자, 빵이나 케이크, 떡 등 이따금 주는 간식도 말끔히 그릇을 비워낸다. 해물을 좋아하는 그는 찌개든 국이든 구이든 조림이든 젓갈이든 식탁에 해물이 나오면 다 먹고 나서 후렴구를 넣듯 꼭 한마디 보탠다.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는 틀니조차 맛을 느끼는데 별 불편이 없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의 식성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내가 부지런해야 한다. 그가 아침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지난밤 만들어 놓은 반찬을 점심과 저녁분을 따로따로 식탁에 차려놓고 출근한다. 때로 시간에 쫓겨 눈썹 그릴 시간이 없어도 그의 식사만큼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주부터 강사평가가 시작된다. 평가는 학생의 숫자다. 학생 수가 줄면 강사료도 줄고 퇴출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렇잖아도 나이 많은 강사라고 아이들이 뒷말을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학부모 상담을 통해 노련미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밤늦게 퇴근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다 보면 상담은커녕 전화기 붙을 시간도 없다. 항상 늦는 남편은 겨우 주말에나 빨래와 청소를 거두는 정도다. 그것도 컨디션이 좋을 때뿐이다. 당신,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내가 퍼부어대면 남편은 자기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차분하게 말한다. 너무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늙고 힘없는 약자잖아. 약자? 약자는 아버님이 아니고 나라구나. 이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양로원 보모야? 자기 아버지 나한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게. 아침을 먹으면 그는 곧장 화장실에 간다. 잔뜩 구부러진 허리로 느릿느릿 걸어 고개를 겨우들고 화장실 문 옆 벽에 붙은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더듬는다. 세 개가 함께 붙어있는 스위치는 맨 위가 화장실 등, 가운데가 환풍기, 맨 아래가 거실 등이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는 스위치 찾는 것을 몹시 힘들어한다. 환풍기를 틀었다가 거실 등을 켰다가 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켜거나 틀었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을 보고 겨우 화장실 문을 연다. 그의 시력이 떨어진 걸 알고 안과에 갔을 때 의사는 백내장이라고 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수술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일 없이 우리는 그가 눈이 멀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괜찮으세요? 나이 먹으면 눈이 흐려지는 거지 뭐. 90살이 넘었는데. 그는 허허 웃는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나는 화장실에 있는 그에게 신경이 곤두선다. 그가 서서 소변을 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의 끈질긴 요구 끝에 지금이야 앉아서 보지만 가끔씩 서서 볼 때도 있어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그는 곧잘 오줌을 흘린다. 오줌은 변기 깔판과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물에 번진 잉크처럼 지린내가 화장실 밖으로 흘러나온다. 아파트에서 개 키우는 집에 가본 사람은 안다. 오줌 지린내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소변을 본 뒤 그는 가래를 뱉는다. 가슴 구석구석에 굽이굽이 서린 가래를 끌어모아 퇴 하고 반복해서 내뱉는 소리는 내 몸을 빨래처럼 쥐어짜 비틀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 밤이고 낮이고 1시간 반마다 드나드는 화장실에서 그는 그 같은 동작을 무슨 의식처럼 되풀이한다. 그때마다 나는 내 몸이 폭발하거나 찢어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막고 콧바람을 내어 번차례로 코를 푼다. 그 콧바람 소리가 가래 뱉는 소리만큼이나 크다. 변기 깔판과 화장실 바닥 또는 벽에 덕지덕지 묻은 콧물과 코딱지, 노랗게 흘러내린 오줌과 지린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제 녀석과 함께 쓰는 화장실이라 투덜대면서도 녀석이 날마다 청소했지만 이젠 내 몫이 되어 버렸다. 그는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본다. 그가 대변을 보는 날은 변기가 막히는 날이다. 뚜러뻥이라는 세척제를 사용해도 고무로 된 압축 펌프로 압력을 넣어도 딱딱하게 굳은 똥덩이가 변기를 막아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 세척제를 풀고 하루고 이틀이고 굳은 동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압축 펌프를 써야 한다. 그런 날엔 그에게 수변통을 따로 놔줘야 한다. 오늘 그는 대변을 보지는 않았다. 나는 락스를 풀어 변기와 세면대, 화장실 바닥을 닦는다. 락스 냄새가 머리를 지끈지끈 밟는다. 매운 눈을 겨우 뜨고 서둘러 샤워기로 물을 뿌려 세제를 닦아낸다. 물이 하수구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문득 내 삶도 하수구 속으로 쪼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줄 과일을 깎는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다만 조절이 안 돼서 그럴 뿐이다. 낡을 대로 낡은 그의 몸이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다. 그에게 과일을 건네주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역한 냄새가 얼굴을 핥히면서 쏟아져 나온다. 땀 냄새와 늙은이의 살비든 냄새가 오래오래 쩔어 쉰 듯한 냄새. 심할 때는 밖에서 들어오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찌든 그 냄새가 날카로운 손톱을 들고 달려들기도 한다. 이를테면 최초일 텐데 안노인네 없이 사는 남자 노인집은 특히 그 냄새가 심하단다.
늙은 남자 몸에서 나는 호르몬이 중화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카드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쫓겨난 여왕이 군사를 일으켰단 말이지? 그럼 왕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오. 어이차, 보자. 그의 카드판에는 사랑하고 다투고 울고 웃는 수많은 서양인들이 하루 종일 분주하다. 그는 왕과 여왕과 나뭇잎과 풀잎과 보석과 심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연결하고 싸우게 하고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갈등을 조절한다. 처음 허리를 세우고 놀던 그의 자세는 점점 굽어 이제 코를 바닥에 대고 말한다. 그만큼 눈이 흐려져 있다는 뜻이다. 언제부터 카드를 배우셨어요? 아들아이가 신기하며 물었을 때 그는 싱긋 웃었다. 배기는 뭘 배. 그냥 놈들 노는 거 들여다보고 알게 된 거지. 젊어 만주를 떠돌다 마작을 배운 그는 그 시골 바닷가 마을에 처음으로 마작을 퍼뜨린 인물이다. 그때까지 투정과 화두밖에 모르던 마을 남성네들은 상위에 깨끗한 천을 깔고 상으로 만든 마작으로 성을 재며 겨울을 났다. 남성네들 사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아랑네들이 그를 어떻게 봤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하다. 그러니까 오두막을 두채나 지었단 말이지? 그럼 뭐하냔 말이여. 여긴 궁궐을 지었는디. 뭐? 거긴 성을 네 채나 지었다고? 그는 배를 네 몫으로 나눠 돌린 뒤 각자의 배에 따라 죄고 풀고 견제하고 배팅하고 판을 해설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쿵쿵 울리며 쏟아지는 아침 9시 30분 뉴스가 끝나가고 있다. 오늘 날씨는 맑고 서해바다에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바다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본다. 한때 자신의 배로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는 그는 아련한 시선으로 물결 넘실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과일 드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소리는 좀 줄이시고요.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는 손을 뻗어 텔레비전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볼륨은 더 커지고 놀란 그가 다시 볼륨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채널 버튼을 눌러 채널이 마구 요동친다. 나는 볼륨을 낮추고 채널을 고정시킨다. 채널과 볼륨은 건드리지 마시고 전원만 껐다 켰다 하시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다. 텔레비전 때문에 생긴 말썽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새벽에 아파트가 떠나갈 듯한 소리에 남편과 나는 후다닥 일어났다. 누군가 창문에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방송을 중계하는 것 같았다. 놀라 튀어나갔을 때 소리는 그의 방에서 났다. 그가 텔레비전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허둥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는 난리다. 밖에서 늦게 들어온 밤, 사람들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현관문 안에서는 예의 그 확성기로 증폭한 듯한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튀어나온 이웃들이 경비와 함께 초이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대꾸가 없었다. 이웃들에게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카드판을 중계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의 성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텔레비전 때문에 그처럼 여러 번 소동이 일어났어도 그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텔레비전을 켜는 일이다. 이불을 개기도 전에 어둠을 몰아내기라도 하듯 또 하루를 함께할 친구를 불러내기라도 하듯 텔레비전을 켠다. 어차피 잘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 볼륨과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전원만 켜도 될 것을 그는 겨우 빛이나 형체만을 가늠할 수 있는 눈으로 버튼을 더듬다가 채널을 돌려놓거나 볼륨을 끝까지 키워놓고 허둥대곤 한다. 어떨 때는 채널과 볼륨을 적절하게 만져놓기도 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무언가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아직 거기 살아있다고 시위하는 것 같을 때도 있다.
허둥지둥 반찬을 챙겨 그의 점심과 저녁상을 차려놓고 화장대에 앉았지만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 에센스도 파운데이션도 잘 스미지 않는다. 한숨이 푹 나온다. 내 한숨 소리를 따라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거실로 나온다. 아무 소리가 없으니 집이 빈 줄 알고 나와보는 것이다. 그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무슨 의식을 치르듯 이 물건 저 물건을 만져서 확인한다. 맨 먼저 열어보는 것이 냉장고다. 이게 고기요, 생선이요? 생선일세. 그는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냉장고 안 반찬과 식품들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얼른 입에 넣어 맛을 보고 새로 이름을 붙이듯 뭐라고 한마디씩 덧붙인 뒤 맞춤한 것이 있으면 누가 보나 잘 배지도 않는 눈으로 둘러보고 후다닥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듯 주방과 식탁의 물건들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 호명하며 인사를 한다. 네가 누구요? 칼도매요. 가운데가 팬 걸 보니까 갈아줄 때가 됐나 보다. 이건 모시간데 뚜껑이 덮여있네. 그는 늘 그렇듯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본다. 더듬어서도 냄새를 맡아서도 확인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본다. 양념간장이구먼. 거실 탁자에 놓인 꽃병도 확인하고 그와 그의 안에 자식들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액자도 손으로 만져본다. 사진 트림 모양이구먼. 근데 누구 사진이랴? 별뜻 없이 중얼거리다가는 거실 베란다 쪽 창틀을 붙잡고 서서 볕바라기를 한다. 볕 참 좋다. 바닥에 나가기 딱 좋은 날인데. 가만히 있자. 오늘이 몇 매더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사리대와 조금대를 헤아리며 물때를 따졌다. 뱃노래 몇 자락을 흥얼거리기도 했다. 지금 그는 물때도 잊었고 뱃노래도 부르지 않는다. 남편이 물때를 물으면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러니, 참, 당최 생각이 잘 안 난다. 바지에 오줌 싼 아이처럼 남편을 쳐다보며 민망해하기도 했다. 그는 창틀을 붙잡고 한참을 더 서 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다시 돌아서 누가 있나 살피듯 남편의 서재를 기웃거리다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려 식탁과 찬장 사이를 서성인다. 그러나 찬장을 열어보지는 않는다. 허리가 많이 굽어 시야가 거기까지 비치지 않는 것이다. 벌써 배고픈 것일까?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주방 쪽에 대고 소리친다. 아버님, 왜요? 아니다. 그가 화들짝 놀란다.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다시 카드를 붙잡고 깔고 앉은 요 네 귀퉁이에다 패를 돌리고 각기 역할을 주어 게임을 할 것이다. 패보다 중요한 것이 노름이요. 그는 패를 든 다른 이의 심리를 읽고 혼수를 하고 페인트를 하고 배팅을 하고 해설을 할 것이다. 어쩌면 다행인지 모른다. 그가 포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찜에 완전히 침몰당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가 서울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강건에서 그보다 훨씬 오래 살 것 같았던 그의 아내가 읍내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다 주사바늘을 꽂은 채로 숨졌다. 1년에 한두 차례 피곤할 때마다 맞던 주사였으나 죽음은 바로 그 주사액 속에 숨어있다 그의 아내 몸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부정맥이 있어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남편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의사의 말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문제는 그였다. 수족 같았던 아내 없이 살아야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골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서울 가서 못 살아. 여기서 혼자 살게요. 막무가내였다. 한 달이 지나가 보니 그는 술 속에 빠져 있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도 상실감이지만 도무지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다. 이제 그만 가시죠.
남편이 말하자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다. 자식들은 그에게 애틋했다. 이유랑 큰아들이야 혼자 사느라 어쩔 수 없다 해도 둘째 아들인 남편과 막내 아들은 그리고 나와 작은 동서까지 그에게 애틋했다. 작은 동서와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번차례로 모시고 살았다. 10년이 흐르자 다들 지쳐갔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끔찍이 챙기던 남편도 무덤덤해져서 들여다보는 둥 마는 둥 한다.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야이, 아직 집에 있니? 출근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그가 거실에서 소리친다. 예, 왜요?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놓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낸다. 술 한 병 받아주고 가라. 내가 나갔다가 길 못 찾을 게미 그려. 한 달 전 올해 80인 그의 막내 여동생이 오라버니 보고 싶다고 다니러 왔다가 술 받아 잡수라고 준 돈을 그렇게 한 장씩 꺼내놓는 것이다. 알았어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방에 휴지도 떨어졌다. 알았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 여동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빠, 내가 누구유? 류씨유? 내가 형점이요. 형점이? 형점이 죽었잖여. 내가 형점이요, 오빠. 네가 형점이요? 나는 한 30년 안 되길래 죽은 줄 알았더만. 그는 그렇게 한 사람씩 기억에서 지워갔다. 여행 갔다 온 아들아이를 몰라봐 아들 녀석이 몹시 서운해하기도 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지각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더 어려울 터였다. 오빠도 참 애들 그만 고상시키고 얼른 가셔야겠소. 그의 여동생은 진물 같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면서 치마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10만 원을 내놓았던 것이다. 나는 주방으로 가 남편이 사다 놓은 소주 한 병을 반병으로 나눠 두루마리 화장지와 함께 그에게 가져다 준다. 생전 처음 새로 들어온 큰 동서집에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억지로 끊었던 술을 그는 다시 입에 대고 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들이 목사일을 하는 큰아들이 술도 돈도 일제 주지 않자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술 대신 큰아들이 틀어주는 설교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어야 했다. 물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내 집에서도 술을 주지는 않는다.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 집에 다녀간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는 그걸 못 견뎌 한다. 그걸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안 된다고 말해보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물리칠 수가 없다.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왔대? 내가 비아냥거리면 남편은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당신 인생 불보지 않고 평생을 자식들한테 헌신하셨어. 그 궁벽한 바닷가에서 자식들을 다 가르쳤잖아. 믿기지 않는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70대였을 때였다. 그는 그때 그의 늙은 아내가 시장에 나가 해물이나 농산물을 팔아 바꿔온 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해.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 하나 없고 집만 되는데. 남편은 발끈한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났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네요.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멈추지 않는다. 어리석은 시비인 줄 알지만 내 가슴이 승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 최고의 어부셨어. 모두들 연안에서 늘 잡던 고기들을 잡을 때 아버지는 뱃동살을 모아 중선을 타고 동진하에 남진하에 휘저으며 고기를 잡았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더 넓은 세상을 개척하러 다녔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 시골 바닷가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멸시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오버하지 마. 나는 다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그에 대한 남편과의 대화는 새 걸음을 떼기가 힘들다. 그와 함께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그를 대하는 감정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격이 못됐다거나 함께 살기 까다로운 존재는 아니다. 그는 온유하고 자족적이다. 밥과 술이 있으면 별다른 요구가 없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스스로 부대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뜰하게 챙기지도 않는다. 밤늦게 들어오다 화장실에 가는 그와 현관에서 마주쳐도 그는 내게 다녀왔냐는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는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는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아니 무슨 교감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함께 살든지 할 거 아니야. 수기상에 내가 한마디 하면 바보 같은 남편은 꼭 그의 역성을 든다. 차라리 잘 됐지 뭐. 감정이 잘못 얽히기라도 하면 서로도 피곤하잖아. 모질기는 그에 비해 그 아들 아니랄까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지 않고 사냐? 개나 고양이를 키워도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반기는데. 억지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챙기실 나이인지. 아버지는 평생 일과를 마치고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우리 집에서 깃을 젓고 있는 한 마리 지치고 늙은 새라고. 그런 것을 헤아릴 힘이 없잖아. 감정과 기대를 싣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봐. 아버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싸워봤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내 답답한 가슴을 그렇게라도 두들기는 것이다. 아무래도 건강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평생 말술을 드시고도 이렇게 정정하신 걸 보면 가끔 그의 조카들이 다니러 와 술을 따라주며 저들끼리 하는 말이다. 그는 정말 건강하다. 혈압약을 먹는 것 외에는 몇 년 동안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 허리가 덜 굽었을 때는 아래층 혼자 된 할머니가 그에게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노인정에 나갔으며 시간을 정해 하루 1시간씩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건강하고 순해 보이는 그를 보고 할머니가 탐을 냈던 것이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또 다른 60대 할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거시기 말이여. 내가 댁 시아버지 모시고 시골집에 내려가 같이 살면 안 될까? 집도 비어 있다면서. 남편과 시동생은 그랬으면 하는 눈치였으나 나와 동서가 반대했다. 당장이야 편하겠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 안노인네까지 모시거나 챙겨야 하는 사태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제 술을 이겨내지 못한다. 주사를 부린 적은 없지만 술을 먹으면 전동 스위치를 찾지 못해 10여 분 동안 이 스위치 저 스위치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난 뒤 방향 감각을 잃어 거실을 뱅뱅 돌다가 안방에 들어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술 지린내다. 술을 먹으면 그는 소변량이 많아진다. 평소에 앉아서 누다가도 술 기운에 서서 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여기저기 흘린 술과 오줌 냄새가 섞인 술지린내가 집안 가득 넘칠댄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화장실을 락스로 닦아내지만 내 가슴에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작동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때 전 나는 몹시 알았다. 작은 동서네와 한 해씩 번갈아 모셔오다 사업에 실패한 작은 동서네가 집을 줄여가는 바람에 우리가 맞다 그와 산지 3년이 지나서였다. 가슴에선 불이 화락화락 일어나는데 정작 체온을 재면 변화가 없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소화도 안 되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마냥 괴로워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해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고 처방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3주 동안 입원했다. 학원도 쉴 수밖에 없었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 병원에서 내 수발을 들고 집에 가 그를 챙기느라 남편은 보름 만에 병이나 나와 자리를 바꿔야 할 처지였다. 그의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병원에 잠깐 얼굴을 내밀 뿐 누구도 그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태어난 다음 맞은 설날, 나는 작심을 하고 말했다.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전처럼 형제들이 서로 번갈아 모셔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양말부리만 쥐어뜯던 작은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 아시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커서 각방을 써야 하는데 그럴 방도 없다고요. 작은 동서는 제 말만 끝내고 일어서 가버렸다. 어이없어하며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다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이 몸을 뒤틀었다. 나는 남편의 발을 잡아챘다.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다음 추석 때까지만 모셔볼게. 이혼과 목기일을 핑계로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는 큰아들이 새로 들어온 부인의 눈치를 보다 마침내 입을 뗐다. 그러나 다음 추석이 돼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작은 동서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모실 만큼 모셨어요. 지금은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신데 모실 만큼 모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 나는 작은 동서에게 핀잔을 줬다. 힘든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짐을 나눠주자는 거라고. 어떤 차례로 어떻게 모실 것인지 서로 몫을 나누면 공평하잖아. 그러나 누구도 자기 몫을 말하지 않았다. 다시 설이 되어 상황에 변화가 없자 큰아들은 지방 순회 목계를 떠난다고 그를 양로원에 맡겨버렸다. 소식을 듣고 나는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다. 양평 산골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다시 경사급한 돌계단 위에 있는 모든 창문에 쇠창살이 세로로 질린 가정집이었다. 안주인 여자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서자 여자가 뒤에 서서 현관문을 위아래로 잠갔다. 거실에는 살이 홀쭉 빠진 안노인네 네댓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들어서는 우리를 눈으로만 살폈다. 창문에 붙어서 있던 한 할머니는 우리 쪽을 힐끔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봤다. 그는 멀집처럼 쭉 늘어선 방들 가운데 주방에 가까운 방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혼자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볕들 못지에 힘줄이 투명하게 드러난 자그마한 노인이 누워 곧 멈출 것 같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지낼만 하세요? 괜찮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래 앓은 사람처럼 눈이 퀭했다. 그 눈에는 버려진 자의 원망과 슬픔이 목처럼 엉켜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 집에 가실래요? 집? 그려. 평소 금뜬 행동과는 달리 그는 얼른 카드를 줄여 챙기고 벽을 잡고 일어섰다. 남편이 충혈된 눈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이제 명절에도 내 집에 오지 않는다. 다녀오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너무 늦어 그의 방문을 조금 열고 건성으로 인사를 던지던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난다. 그의 방에서 똥냄새가 코를 핥히며 달려든 것이다. 나는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달래며 문을 마저 연다. 그가 걸어간 발자국마다 노란 똥이 묻어 있고 그것은 그가 앉아 포커 게임을 하는 요까지 이어져 있다. 내 시선을 느낀 그는 당황한 아이처럼 엉거주춤 서서 멍한 눈으로 나를 본다. 대변 보셨어요? 아니, 내가 무슨 똥을 싸? 나는 호다닥 화장실 문을 연다. 변기 깔판 위에 덩이가 하나 납작 깔아뭉개져 있고
바닥에도 일부러 칠한 것처럼 여기저기 똥이 묻어 있다. 누군가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간다.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다시 보니 벽에도 똥칠이 묻어 있다. 그는 손으로도 만졌다는 얘기다.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강력한 전류처럼 몸을 휘감는다. 소파에 주저앉았다가 호흡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학원에 전화를 한다. 1시간 정도 늦겠습니다. 보강 부탁드립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그에게 간다. 물 받아놨어요. 얼른 목욕하세요. 내가 무슨 똥 쌌다고 그려? 나 똥 안 쌌어. 그가 화를 버럭 낸다. 그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다. 그만큼 수치심이 크다는 얘기다. 알았어요.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똥 안 쌌다니까 목욕은 무슨 목욕이요? 알았어요. 안 쌌어요. 물 받아놓은 거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얼른 하세요. 그제서야 그가 심통난 얼굴 그대로 자축자축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가 벗어놓은 팬티와 바지 안에는 똥이 그대로 묻어 있다. 잘게 부서진 덩어리 몇 개는 바지 뿌리에 걸려 있고 요 위에도 떨어져 있다. 나는 그가 벗어놓은 옷들을 요로 싸서 세탁실에 갖다 놓고 방을 청소한다. 가슴에서 불이 화닥화닥 일어난다. 나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그가 갈아입을 옷을 꺼내놓고 소파에 앉는다. 가슴에서 화닥이는 불이 좀째 가라앉지 않는다. 이젠 정말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다. 나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린다. 잎진 나무 우둥지가 기우뚱기우뚱 흔들린다. 1시간이 다가도록 그는 욕실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 출근 시간 늦었어요. 빨리 나오시라고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친다. 물소리만 들릴 뿐 그는 대꾸가 없다. 나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선다. 가슴 속의 불은 점점 커져서 몸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확확거리는데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걷는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목구멍을 태우고 눈썹을 태운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야, 이 나쁜 놈아. 내 몸이 다 타버려도 모를 이 나쁜 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른 와서 화장실 청소해, 이 나쁜 놈아. 갑자기 토악질이 난다. 나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아침에 먹은 걸 다 토해낸다. 눈물과 콧물이 토사물 위로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떨어져 내린다. 마치 내가 제 몸에서 뽑아낸 실로 지은 제 집에 갇혀 제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미만 같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면서 식탁에 앉는다. 화장실 청소했어? 남편이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 어제 아버님 화장실 청소하랬잖아. 주말에 할게. 당신 정말? 아버님 모시고 올 때 뭐라고 했어? 아버님 방 청소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화장실 청소한댔잖아. 처음 오셨을 때 한 번만 하고 연구소를 바쁘다고 안 했잖아.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지금 그것까지 할 상황이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알았어. 주말에 꼭 할게. 뭐? 주말? 당신 어제 아버님 화장실 열어보기나 했어? 주말에 할 상황인지 가보고 나서나 말해. 그는 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는다.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웬 호들갑이냐는 시위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목구멍을 꽉 잡으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다. 숨이 막혀 그만 죽어버릴 것만 같다.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친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소리를 지른다. 아,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가슴을 더 세게 치면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른다. 아, 멈추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다.
소리는 스스로 기세등등하여 증폭된다. 왜 그래? 그제서야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다 불러내지 않고는 그대로 쓰러져 죽을 것만 같다. 알았어, 알았어. 청소하고 갈게. 남편은 숟가락을 놓고 화장실로 간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아, 창피하고 분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싶다. 온몸의 기운이 쑥 빠진다. 나는 기신기신 침대로 기어가서 눕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일찍 퇴근한 남편이 누워있는 내 머리맡에 앉는다. 같이 휴가 내고 여행 갔다 오자. 어디 갈까? 아버님은 동생한테 한 달만 모시고 있으라고 하지 뭐.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집. 그의 냄새가 잔뜩 배어있는 그의 방은 비어있다. 마치 그가 이 집에 살자놨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휴가 내내 불편하던 마음도 점차 평안해진다.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은 더 이상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자꾸 말한다. 그만해. 할 만큼 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꼭 함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시설 좋고 안락한 곳도 많잖아. 너가 살아야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그 때문에 너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 제발. 그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또다시 내 몸에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간다. 그가 오는 순간, 아니 그가 오기도 전에 터져버릴 것 같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그는 밤낮 없이 잠만 잔다. 작은 동서 집이 그렇게도 불편했단 말인가. 그렇게 자주 가던 화장실도 가는 기척이 없다. 틀니를 빼놓아 홀쭉 들어간 볼 밑으로 입이 해벌어져 있다. 그 벌어진 입이 영원한 침묵의 동굴입구처럼 보여 섬뜩하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따금 푸우하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야 비로소 그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밥때가 되어 깨어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긴장한 남편이 빈번히 그의 방을 들락거린다. 3일째 되는 날 남편은 고개를 흔든다.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안개처럼 덮쳐온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가 저러다 멀리 떠나는 걸까? 숨을 쉬지 않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걸까? 모든 게 내 탓만 같다. 내가 잘못해줘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가 저리 된 것만 같다. 안개는 점점 두터워져서 이젠 발밑도 보이지 않는다.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간다. 갈수록 그의 잠은 깊어간다. 무엇인가 시달리는 듯 앓는 소리가 나서 흔들어 깨어보면 그는 한참 만에야 가까스로 눈을 떴다가 다시 감는다. 그의 속옷은 짜면 물이 흘러내릴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잖아? 두려움을 덜고 싶어 나는 남편을 쳐다본다. 병원이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 마음을 정한 듯 남편은 늠름하다. 여보, 얼른 나와봐. 닷새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방 앞에 소파를 옮겨놓고 거기서 잠을 자던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올 것이 온 것인가. 나는 두려움을 어금니로 꼭 깨물며 잠옷 차림으로 달려나간다. 놀랍게도 그가 비쩍비쩍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있다. 그는 곧 손으로 화장실 스위치를 더듬으며 켰다 껐다를 반복한다. 그의 방에서는 그가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 울린다. 화장실 불을 켜주고 그를 부축하는 남편의 눈이 젖어 있다. 혹시 명현현상이 아닐까? 나는 믿기지 않아 화장실 쪽을 주시한다.
그가 가래를 끌어보아 뱉는 소리가 들린다. 이쪽 저쪽 코를 눌러 코 푸는 소리도 들린다. 그가 소변을 보고 마무리 짓는 소리다. 소리는 작았지만 소리는 또한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내 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간다. 그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한다. 기운 없다면서 좋아하는 굴국이만 밥을 몇 숟갈 뜯어 말았지만 그가 다시 밥숟갈을 든 것이다. 그의 밥량은 조금씩 늘어간다. 화장실 출입도 빈번해진다. 기관지벽 구석구석을 훑어내려오는 듯한 가래 뱉는 소리도 커져간다. 화장실을 나오던 그가 나를 부른다. 이야, 방이 휴지가 떨어졌다. 아직 풀 게 없는 목소리지만 나는 그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게 반갑다. 아버님, 아침을 먹고 들어간 그에게 과일을 갖다 주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를 다 부르지도 못하고 손에서 미끄러져가는 과일 접시를 간신히 붙잡는다. 그 바람에 사과와 귤 조각 몇 개가 거실 바닥으로 구른다. 멍한 시선을 맞은편 벽에 고정시킨 그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요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발개한 자신의 시커먼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지만 나는 영문을 알 수 없다. 그가 왜 저러는지. 근데 전화위에도 저게 가능하단 말인가. 아내가 죽은 지 11년. 그는 그동안 저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까마득히 몰랐단 말인가. 그는 저렇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일까. 그가 명현현상을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 수업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보듬고 학부모들을 챙겨야 한다. 나는 서둘러 출근 채비를 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 방문에 대고 소리친다. 그때 화장실에서 가래를 긁어 모아 뱉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 코를 막고 한쪽씩 코 푸는 소리가 들린다. 곧이어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현관문을 연다. 그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는 것보다 먼저 지린내가 쏟아져 나온다. 아버님도 오줌 흘리셨어요? 어디 흘렸다 그려? 안 흘렸는데. 그는 별소리 다 듣겠다는 듯 눈썹을 찢겨 올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앉아서 보시라니까 왜 또 서서 봐요? 나는 벌써 사라진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